138억 년 전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전에는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곳에는 그곳이라는 장소도 없었죠. 물리학의 모든 법칙이 무너지는 지점, 온도와 밀도가 무한대로 치솟는 극한의 상태에서 우주는 탄생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인류의 가장 뛰어난 두뇌들조차 이 순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빅뱅, 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불확실합니다. 수십 년간 연구해온 최고의 물리학자들도 빅뱅의 첫 순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은 우주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27년) 벨기에의 작은 대학 도시 루뱅에서 한 가톨릭 사제가 세상을 뒤흔들 계산을 완성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조르주 르메트르였습니다. 성직자이면서 동시에 이론 물리학자였던 그는 매일 아침 미사를 집전한 뒤 연구실로 향해 수학 공식과 씨름했죠. 당시 과학계는 우주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는 정적인 존재라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 우주가 정적이라고 믿었고 자신의 방정식이 팽창하는 우주를 예측하자 우주상수라는 항을 임의로 추가해서 결과를 억지로 바꿔버렸을 정도였죠. 하지만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 대성이론 방정식을 있는 그대로 풀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결론이 수학적으로 도출된 거죠. 그는 이 결과를 1927년에 발표했는데 논문이 프랑스어로 쓰여진 탓에 국제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을 직접 만나 자신의 이론을 설명했지만 아인슈타인은 당신의 수학은 정확하지만 물리학은 끔찍하다라고 일축했죠. 천재조차도 자신의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 팽창하는 우주라는 개념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주가 커지고 있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는 점점 작아질 거고 결국 어느 시점에는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 있었을 거라는 논리가 성립되거든요. 르메트르는 이것을 원시 원자라고 불렀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뜨거운 상태에서 우주가 폭발적으로 팽창했다는 이론이었죠. 그는 시간을 거꾸로 추적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인류가 존재하기 전, 지구가 형성되기 전, 태양이 점화되기 전, 그 태양을 만든 가스 구름이 생기기 전, 그 가스를 뿌린 초신성들이 폭발하기 전, 별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암흑의 시대까지요. 흥미로운 건 르메트르가 신을 믿는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에서 신의 개입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우주의 탄생은 자연 법칙의 필연적인 결과였지 7일간의 기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물리학과 신학을 철저히 분리했고 수학적 결론이 성경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태도 덕분에 그의 이론은 종교적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죠. 르메트르의 이론이 발표되자 과학계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은 이 이론을 격렬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는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발상 자체가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일은 대신 정상상태의 우주론을 지지했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우주는 항상 같은 모습을 유지한다는 이론이었죠. 그는 르메트르의 이론을 조롱하는 의미로 1949년 BBC 라디오 방송에서 빅뱅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아냥거림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 용어 중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호일은 빅뱅 이론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창세기의 이야기가 우리 무의식에 박혀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정작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이 사제였다는 게 역사의 묘한 장난처럼 느껴집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호일이 평생 빅뱅 이론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든 빅뱅이라는 용어 덕분에 이 이론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1929년 캘리포니아의 윌슨산 천문대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당시 세계 최대인 2.5m 후커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먼저 우리 은하 밖에도 수많은 다른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천문학자들이 안드로메다 같은 천체를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허블은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표준 촛불을 이용해 이 천체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했고 그것들이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독립된 은하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허블은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관측한 모든 은하가 예외 없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고 더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후퇴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별빛의 적색 편의를 통해 확인됐는데요. 멀어지는 물체가 내는 빛은 파장이 길어지면서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구급차가 멀어질 때 사이렌 소리가 낮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소리의 경우 도플러 효과라고 부르는데 빛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허블의 발견은 한 가지 사실만을 의미했습니다. 우주 전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르메트르의 수학이 정확했다는 거죠. 참고로 최근 국제천문연맹은 르메트르의 공로를 인정해 이 원리를 허블-르메트르 법칙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만약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서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서 도망치는 거라면 가까운 은하와 먼 은하의 후퇴 속도가 비슷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먼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건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었죠. 풍선 표면에 점을 찍고 불면 모든 점이 서로에게서 멀어지는데 그때 더 멀리 떨어진 점이 더 빨리 멀어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관측 결과를 접하고 나서야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했고 우주상수를 도입한 것을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고백했습니다. 1964년 뉴저지주 홈델의 벨 연구소에서 또 다른 결정적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이라는 두 과학자가 거대한 혼 안테나로 위성통신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거되지 않는 배경 잡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테나의 둥지를 튼 비둘기 배설물 때문인 줄 알았죠. 비둘기를 잡아서 멀리 풀어줬더니 본능적으로 다시 돌아왔고 결국 할 수 없이 비둘기를 처리한 뒤 안테나를 청소했지만 잡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0km 떨어진 뉴욕시의 전파 간섭인가 싶어서 온갖 방향으로 안테나를 돌려봤지만 하늘의 어느 방향을 향해도 똑같은 잡음이 검출됐거든요. 낮이든 밤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일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잡음의 정체를 몰랐지만 몇 킬로미터 떨어진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이론 물리학자들이 정확히 이런 신호를 찾고 있었죠. 결국 이 잡음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우주 배경 복사였습니다. 빅뱅 직후 극도로 뜨거웠던 우주가 남긴 열의 잔해였죠. 초기 우주는 너무 뜨거워서 빛이 직진할 수 없었습니다. 원자가 형성될 수 없을 정도로 고온이었기 때문에 자유전자들이 빛을 끊임없이 산란시켰거든요.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서야 우주가 충분히 식어 원자가 형성됐고 그제야 빛이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138억 년 동안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빛은 엄청나게 식었고 지금은 절대 영도보다 겨우 2.7도 높은 마이크로파로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펜지아스와 윌슨은 우연히 우주의 탄생 흔적을 발견한 것이고 이 공로로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은 빅뱅 이론을 단순한 수학적 추측에서 관측으로 검증된 과학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빅뱅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빅뱅을 텅 빈 공간에서 일어난 거대한 폭발로 상상하는데요. 이건 완전히 틀린 그림입니다. 폭발이 일어나려면 폭발할 공간이 있어야 하고 폭발 전과 후라는 시간이 있어야 하죠. 하지만 빅뱅에서는 공간과 시간 자체가 생겨난 겁니다. 폭발이 공간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공간이 팽창과 함께 시작됐다는 거죠. 또한 빅뱅은 어딘가 한 지점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빅뱅은 어디서나 동시에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도 빅뱅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따라서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는 질문은 남극점보다 더 남쪽이 어디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우주 바깥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질문도 마찬가지죠. 공간 자체가 우주이기 때문에 우주의 바깥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물리학자들은 빅뱅의 시작점을 중력 특이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랙홀 중심에 있는 것과 비슷한 밀도와 온도가 무한대인 한 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델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무한대라는 건 물리학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거든요. 방정식이 무한대를 뱉어내면 그건 보통 우리의 이론이 그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특이점에서 시작된 우주라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균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작위한 양자유동 때문에 온도와 밀도의 거대한 불균형이 있어야 했고 초고온 상태의 유물인 자기 단극자가 우주에 가득해야 했죠. 또한 공간의 곡률이 심하게 뒤틀려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주는 놀라울 정도로 균일하고 자기 단극자는 발견된 적이 없으며 공간은 거의 완벽하게 평평합니다. 어느 방향을 봐도 거의 똑같아 보여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에 인플레이션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MIT의 물리학자 앨런 구스가 처음 제안한 이 이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 찰나의 순간에 우주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는 거죠.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공간 자체가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모든 불균형이 펴졌다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빛보다 빠른 건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그건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해당되는 말이고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데는 속도 제한이 없거든요. 주름진 천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주름이 사라지듯이 인플레이션이 우주를 평탄하고 균일하게 만들었다는 이론이죠. 기하급수적 팽창이란 게 얼마나 빠른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요. 원자보다 작은 크기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보다 큰 크기로 10의 마이너스 32승초 만에 커진 겁니다. 이건 1초도 아니고 10억분의 1초도 아니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순간이에요.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가 왜 이렇게 균일한지를 아름답게 설명하지만 새로운 의문을 낳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건 무엇이고 왜 멈췄을까요? 인플레이션을 구동한 에너지, 소위 인플라톤장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특이점에서 시작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건 절반으로 줄이고 또 절반으로 줄여도 영원히 0이 되지 않거든요. 수학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이전에도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 전혀 모릅니다. 1981년 바티칸에서 열린 우주론 학회에서 스티븐 호킹이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청이 주최한 학회에서 무신론자인 호킹이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13세기와는 다른 시대가 됐음을 보여주죠. 과거에는 우주의 영원성을 주장한 학자가 교황의 명령으로 살해당하기도 했으니까요. 호킹의 무경계 가설에 따르면 우주는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구 표면이 유한하지만 끝이 없는 것처럼 시공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빅뱅 근처로 가면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흐릿해지면서 부드럽게 둥글게 닫힌다는 겁니다. 따라서 빅뱅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남극점 남쪽이 없듯이 빅뱅 이전도 없다는 아주 우아한 해결책이었지만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과감한 이론들을 제시해왔습니다. 빅바운스 이론은 우주가 영원히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우주가 극도로 작아지면 양자역학적 효과 때문에 완전히 붕괴하지 못하고 다시 튕겨나온다는 겁니다. 마치 바닥에 떨어진 공이 튀어오르듯이 우주도 최소 크기에 도달하면 반동으로 팽창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 이론에서 빅뱅은 시작이 아니라 이전 우주의 빅크런치가 반전된 순간입니다. 문제는 최근 관측에 따르면 우주 팽창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면 빅크런치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98년에 발견된 우주의 가속 팽창은 암흑에너지라는 미지의 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힘이 계속 작용한다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며 결국 모든 물질이 흩어져 차갑게 식어버릴 겁니다. 2010년에 로저 펠로즈가 제안한 등각순환우주론은 더 기묘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아주 먼 미래의 블랙홀마저 모두 증발하고 나면 극도로 차갑고 텅 빈 우주에서는 크기라는 개념이 의미를 잃는다고 했죠. 질량이 있는 입자가 전혀 없으면 시계를 만들 수 없고 시계가 없으면 시간도 의미가 없으며 규모를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크기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빅뱅 직전에 극도로 뜨겁고 작은 우주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의미를 잃는다는 거죠. 등각기하학이라는 수학 분야에서 보면 체스판이 주머니 크기든 정원 크기든 똑같은 게임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 두 상태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주의 죽음이 자연스럽게 새 우주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빅뱅은 이전 우주의 끝이자 새 우주의 시작인 셈입니다. 1990년대에 등장한 촉근 이론에서 파생된 에키피로팅 모델은 더 SF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11차원 공간에 떠있는 얇은 막, 브레인에 불과한데요. 다른 브레인들도 존재하고 두 브레인이 충돌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빅뱅이라는 겁니다. 11차원이라니 머리가 아프죠.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 외에 7개의 차원이 더 있다는 건데 이 추가 차원들은 너무 작게 말려 있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모델에서 빅뱅은 우주 창조의 순간이 아니라 두 고차원 구조물의 교통사고 같은 거죠. 충돌 후 브레인들은 다시 멀어졌다가 조년 후쯤 다시 충돌하면서 또 다른 빅뱅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론을 검증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이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것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10의 마이너스 32승 초뿐이고 그 이전은 완전한 안개 속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뇌로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직관은 시작과 끝, 원인과 결과라는 개념에 맞춰져 있는데 빅뱅의 진실은 이런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과학자들이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패턴을 분석하면 인플레이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중력파 관측이 발전하면 빅뱅 직후의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의 거대강 입자 충돌기에서 극한 조건을 재현하면 초기 우주의 물리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내일 당장 모든 걸 뒤집는 발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빅뱅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38억 년 전 우주가 극도로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에서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으로 확인된 사실이죠. 다른 하나는 그 팽창의 진짜 시작점, 시간과 공간 자체의 기원인데 이건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어쩌면 빅뱅은 우주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이해력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책의 첫 페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첫 페이지인 거죠. 그 앞에 몇 페이지가 더 있는지 아니면 앞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에서 인류가 빅뱅을 알게 된 건 고작 100년도 안 됐습니다. 르메트르가 처음 계산을 발표한 192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엄청나게 멀리 왔죠. 우주 배경복사를 발견했고 인플레이션 이론을 세웠고 다양한 대한 우주론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밤하늘의 별을 신들의 집이라고 생각했고 몇 세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죠.
이제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만 수천억 개에서 많게는 2조 개에 달하는 은하가 있고 그 모든 것이 138억 년 전 상상할 수 없이 작은 점에서 시작됐다는 걸 압니다. 확실한 건 단 하나, 인류는 계속 질문할 거라는 겁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한 우리는 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요.